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시사 토네이도 김용민의 정치쇼 김용민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2018년 4월 24일 화요일 아침 10시 5분 30초 여러분이 가장 많이 찾아본 실시간 검색어 들여다보겠습니다. 정상회담 리허설.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세계인의 이목이 판문점에 집중되겠지요. 오늘 판문점에서 정상회담 리허설이 있다고 합니다. 자, 다음 이명희 동영상.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이죠. 이명희 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나오는 갑질 동영상 보셨습니까? 공사 현장 작업자를 끌고 밀치고, 네, 오디오는 없더라고요. 아마도 험한 말이 쏟아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짐작하게 만듭니다. 자, 그리고 TV조선 종편 채널 TV조선의 기자가 드루킹의 사무실, 즉 느릅나무 출판사를 무단 침입해서 태블릿 PC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TV조선이 공식 사과했는데요. 수습 기자의 개인적 일탈이다, 이런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대박 특종이 된 최순실 태블릿 PC가 생각나서 그랬을까요? 하지만 그 최순실 태블릿 PC는 빈 사무실에서 가져온 거지요. 네, 김용민의 정치쇼 오늘 첫 곡은 임종환의 그냥 털었어, 그냥 걸었습니다. 예전에 검찰청사 검사방 돌아다니면서 쓰레기통 뒤지는 기자가 있었습니다. 버린 종이에서 혹은 버린 종이에서 특종감은 없는지 막 찾는 거죠. 하지만 이 종이는 검사가 버린 후의 종이지요. 남의 사무실을 문 따고 들어가서 USB와 그리고 태블릿 PC를 가져왔다? 이건 철도입니다. 이런 식으로 취재했다면 오늘의 정상근 기자는 없었겠죠? 네, 안녕하십니까.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입니다. 예. 네, 이런 식으로 취재를 했다면, 네, 네, 그렇죠. 아마 뭐 회사, 가정 다 버림받지 않았을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의 정상근 기자는 무엇입니까? 오늘의 정상근 기자는 뉴스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돈돈 브리핑으로 네.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자, 뭐 이 뉴스부터 가볼까요? 네. 예, TV조선 네.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절도한 혐의. 이거 큽니다. 그렇습니다. 이 TV조선 기자가 최근 불거진 드루킹 여론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이 드루킹의 사무실인 느릅나무 출판사에 무단 침입을 해서 물건을 가져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예. 이게 지난주 토요일, 그러니까 21일 이 드루킹 출판사 사무실에 들어가서 그 양주 등을 훔친 혐의로 48살 A씨가 구속이 됐는데요. 네. 이 A씨는 느릅나무 출판사 건물 3층에 입주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18일 오전 0시 정도에 이 처음으로 출판사에 무단으로 침입을 한 이후에 이 세 차례 무단으로 침입했다고 하고요. 네. 그러다가 이제 구속이 된 거죠. 그런데 이 처음 들어간 18일에 이 A씨가 TV조선 기자와 함께 들어갔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처음에는 기자의 권유로 사무실에 들어갔다라고 경찰에서 진술을 했다라고 하고요. 근데 TV조선 설명은 달라요. 그 양반이 그 TV조선 기자한테 들어가자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TV조선은 어젯밤 뉴스를 통해서 해명을 했는데 이 자신을 경공모 회원이라고 소개한 A씨가 기자에게 같이 들어가자라고 제안을 했다라는 게 이제 TV조선의 해명이었습니다. 둘의 얘기가 완전 다른 거니까요. 뭐 수사 과정에서 밝혀지게 되겠죠. 근데 이 TV조선 기자가 느릅나무 사무실에 들어가서 태블릿 PC 그리고 USB 저장 장치를 갖고 나온 거예요. 뭐 아까 오프닝 때 말씀하셨지만 JTBC 태블릿 PC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당시 거기 있던 사무실에 모두 이제 이전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거기 있던 경비 분께서 그 빈 사무실에 이제 들여보내줬고 거기서 발견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TV조선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르죠. 문을 따고 들어가서. 네, 일단 드릅나무 출판사가 아직 거기서 뭐 사업 허가를 받고 영업하던 중이었기 때문에 최근 한 건도 안 냈지만. 최근 한 건도 안 났지만 남의 사무실인 그 사무실을 거죠. 따고 들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최근 한 건도 안 냈다고. 침입이 된 거고. 그리고 이제 들고 나온 거는 절도 혐의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경찰은 내일, 그러니까 25일에 TV조선 기자에게 소환을 통보했다고 해요. 그래서 TV조선 기자는 들고 나온 물건을 다시 갖다 놓았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 TV조선 측에서도 태블릿 PC 등은 즉각 반환을 지시했고 뭐 보도에 이용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들고 나온 물건을 다시 가져다 놓았다는 거는 또 들어갔다라는 그러네요 보니까 얘기가 되는 것이죠. 예. 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거 아주 문제가 굉장히 간단치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이렇게 뭐 쓰레기통을 뒤져서 뭐 그런 일은 굉장히 많거든요. 네. 쓰레기 봉투를 뒤져가지고 뭐 종이 세절한 거를 다 맞춘다든지. 네. 근데 그런 거는 이미 버린 거니까. 예. 버린 거니까 그런 일이 버린 있고. 사람 잘못이에요. 네. 게다가 이 느릅나무 출판사, 제가 계속 드름나무라고 했네요. 예. 네,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뭐 그렇게 태블릿 PC를 가져오는 게 뭐 이렇게 특별히 뭐 엄청난 뭐 공익적 이익으로 볼 수 있을지 여부도 아직 좀 미지수이기 때문에 네, 논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TV조선 기자의 절도 혐의 이 뉴스부터 짚어봤습니다. 자, 이혜진님 믿고 듣는 돈돈 브리핑 오늘도 힘내세요라고 하셨습니다. 광고가 너무 길어서 정상근 동지 목소리 줄어드는 게 안타깝네요라고 하셨고 네. 윤대선님 광고가 많아서 용비는 좋겠지만은 나는 지루해요라고 하셨습니다. 광고가 너무 길어서 정상근 동지 목소리 덜 듣게 돼서 안타깝다는 이혜진님께 한마디 하시죠. 네, 저는 반갑습니다 인사하고 예.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나가는 게 꿈입니다. 그리고 출연료는 받고. 네, 그렇죠. 아이, 네. 그래요. 그렇습니다. 저도 광고 나갈 때 아이고 이게 얼마야 하면 또 딴 광고로 바뀌고 아이고 또 이게 얼마야 하는 사이에 또 딴 광고기로 바뀌고. 네, 예. 그렇군요. 아유 너무 행복합니다. 네. 여러분. 예. 지난주인가요? 지난주인가요? 그 4부는 광고가 하나도 없었던 때가 있었는데 아, 그런가요? 네.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비용 대비 효율이 너무 안 된다. 이러면서 출연자들 제가 막 눈치를 줬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자, 저는 다음. 계속 일부에서 하고 싶습니다. 예. 자, 뭐 농담인 거 다 아시죠? 예. 자, 다음 소식. 대북 확성기 방송이 중단됐습니다. 이제 우리 측에서 끄는 거고 네. 여기에 화답하듯 북한도 방송을 중단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남북 정상회담이 3일 음. 남았습니다. 이 준비들이 착착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측이 어제 0시를 기해서 대북 확성기 방송까지 중단을 했다고 합니다. 이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 중단을 선언한 것에 대한 화답하는 성격이라고 하는데요. 예. 우리가 확성기를 중단을 하자 북한도 이 대남 확성기를 대폭 축소했다라고 합니다. 예. 긴장이 좀 완화되는 분위기가 확연히 느껴지는 상황이죠. 예. 이 확성기 중단은 확성기는 노무현 정부 때 중단이 됐다가 예. 이명박 정부 들어서 부활을 했고 예. 다시 또 좀 중단이 됐다가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에 이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하기 위해서 확성기를 더 많이 설치하고 방송을 재개를 했었어요. 예. 그런데 이 확성기 얘기가 나오니까 예. 네, 문득 방산비리 생각이 나는데 2016년 이 대북 확성기가 재개가 될 때 이 확성기를 설치할 업체, 그러니까 확성기 장비를 이제 입찰을 받았겠죠. 예. 이거를 군에서 선정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방산비리가 끼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음향기기 업체 대표가 군 확성기 업체 선정 과정에 로비를 했다라는 것인데요. 예. 이 사업이 총 166억 원 상당의 규모였다고 해요. 근데 이때 들여온 확성기가 성능이 안 좋아서 북한에서 잘 안 들린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된 바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북한에서 안 들리는 대북 방송은 뭐하러 했어요? 그럼 도대체? 네, 그러니까 우리 군인들이 시끄러워. 우리 군인들 들으라고. 그러니까 이전에 확성기 같은 경우에는 북한까지 들렸는데 예. 이 2016년 이후에 들어온 확성기들이 예. 그런 문제들이 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검찰이 음향기기 업체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한 것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가 열립니다. 예. 한편 검찰은 이 음향기기 업체 대표의 이 브로커 역할을 했던 예. 이 정보통신공사 업체 S사 대표 안모 씨 그리고 CCTV 업체 Y사 대표 차모 씨도 구속 기소한 바 있고요. 예. 아울러 당시 심리전단 단장을 맡았던 권모 대령 등 현역 군인도 함께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송영근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의 보좌관 김모 씨도 지금 수사 중인데요. 예. 지난 18일 검찰은 김모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예. 네, 기각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요. 북한에서 왜 갑자기 대북 방송을 껐나 했을 것 같아요. 2016년에. 티가 잘 안 났을 수도 있죠. 그렇죠. 네. 예. 자, 이정란님, 이수경 언니가 우리 저 앞선 시간에 네네네. 이수경의 러브 FM 진행자 이수경 언니가 오늘 클로징에서 김용민의 정치쇼를 들으면 시사 부자라고 하셨다고. 아이고 정말 참 의리가 대단한 분입니다. 예전에 같이 방송하시지 그렇죠. 않습니까? 이수경의 파워 FM 때 제가 네. 조간 브리핑을 했었고요. 이수경의 러브 FM을 들으면 감성 부자, 김용민의 정치쇼를 들으면 시사 부자, 김어준의 뉴스 공장 들으면 시사 거지. 네. 예,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잘 나오면 그냥 부자. 7시부터 10시까지는 딴 거 듣지 농담이었습니다. 마시고 103.5 우리 네. 이수경의 러브 FM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진리 아닙니까? 계속 103.5로 그냥 맞춰서 계속 들으시는 게. 부산은 105.7. 네네. 창원은 그렇죠. 90.9. 진주는 98.7. 예, 그렇습니다. 네. 자, 후회 지역은 고릴라에서. 네. 그렇습니다. 예. 자, 다음 소식은요. 네, 연일 조양호 일가의 갑질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명희 씨로 추정되는 인물의 동영상이 나왔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영상이었는데요. 그거 정말 참 그거 보았을 때 네. 이게 무슨 드라마의 한 장면은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죠. 드라마도 왜 있잖아요. 그 악역을 맡은 어떤 네, 이제 재벌집 그런 좀 그런 분들의. 네. 근데 정말 이 드라마에서 하도 많이 본 장면이다 보니까 예. 이게 전혀 음성이 안 나오는데도 어떤 말을 하는지 알 것 같은. 그렇죠. 네. 게다가 음성 지원이 됩니다. 그렇죠. 예전에 예. 또 음성이 공개된 적은 있지 않습니까? 예. 이명희 씨로 추정되는 인물의 음성 그리고 뭐 조현민 씨로 추정되는 인물의 음성들이 쭉 공개가 됐는데 예. 그거를 봐도 딱 매치가 되는 장면이었죠. 근데 그렇습니다.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한진그룹의 조양호 회장 부인인 이명희 이루재단 이사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공사 현장에서 직원들에게 폭력적인 행위를 가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정말 참. 예. 영상을 보면요. 예. 그 이명희 씨로 추정되는 여성이 그 안전모를 착용한 채 고개를 숙이고 있던 여직원에게 네. 삿대질을 하면서 꾸짖는 듯한 장면이 나오고요. 예. 이 주변에 서 있는 남성 4명도 이 여성 앞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냥 어떻게 하여튼 그분께 네. 미안한 마음을 표할까 하는 노동자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네, 그렇죠. 이 직원을 꾸짖던 이 여성은 잠시 뒤에 몇 걸음 옮겨가서 이 공사 현장 바닥에 놓인 자재를 발로 차기도 했고요. 또 다시 직원에게 다가가서 삿대질을 하다가 화가 풀리지 않았는지 네. 직원의 손을 잡고 확 끌어당기던지. 이게 폭력 아닙니까? 네, 네. 그 직원의 등을 손으로 이렇게 밀쳐내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보다 못했든지 이 주변에 있던 한 남성 직원이 붙잡고 말렸어요. 근데 네. 이게 오히려 더 화를 돋궜는지 그 남성 직원분은 맞을 뻔하셨고요. 예. 그리고 이 이명희 씨로 추정되는 여성은 그 직원이 손에 들고 있던 이게 도면 같은 거라고 하거든요. 종이. 네, 예. 이 종이들을 뺏어서 바닥에 집어 던지기도 했습니다. 참. 이 이명희 씨로 추정되는 이유는요. 이 대한항공 직원의 제보이고요. 네. 2014년 5월 한진그룹 계열사인 인천 그랜드 하얏트 호텔 신축 조경 공사장이라는 구체적인 제보였고 네. 실제로 이곳에서 당시 공사가 있었다고 하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정황이 맞아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이명희 씨가 아니라면은 네, 그 현장에서 그 난동을 피웠다면은 바로 잡혀갔죠. 바로 잡혀갔죠. 구속될 예. 수가 있죠. 예. 네. 예. 현행범이니까요. 예. 네, 뭐 게다가 또 당시 외주업체는 이명희 씨가 또 자주 왔다 갔다 했다.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참. 박옥식 님이요. 이명희 씨 추정 동영상을 보는 내내 울음이 나더군요. 내 아이가 직장에서 저런 취급을 받았다면 정말 온몸이 후들리고 그리고 후들거리고 눈물이 쏟아져 나왔다라고 하셨고요. 네. 임숙진님 날이 갈수록 뉴스가 가관이네요라고 하셨고 예. 하여간 지금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도 네. 통탄하는 심정으로 이 뉴스를 접하셨습니다. 이걸 처벌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네. 그 앞에 계시던 그 여성 노동자분이 예. 우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예. 자, 소비자들도 뭐 결연한 의지를 다질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예, 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박혜정 님도 공사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우리의 이웃들이고 아빠들인데 욕이 절로 나오더라고요라고 하셨습니다. 예, 그래요. 자, 다음 소식 전해 주시죠. 네, 한국 GM 노사가 어제 임금 단체 협약 협상에 합의를 했습니다. 어제는 GM 본사가 정한 교섭 데드라인이었는데요. 예. 이날을 넘기면 GM이 한국 GM을 완전히 포기하게 되는 것이고 예. 한국 GM은 법정 관리에 돌입해야 할 상황이었다고 해요. 그래서인지 대부분 노동조합이 양보를 했다고 합니다. 뭐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임금을 동결을 하고 또 성과급을 받지 않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일부 수당도 받지 않기로 했답니다. 대신에 이 한국 GM이 원래 폐쇄 예정인 이 군산공장 노동자들에게 이 4년의 무급휴직을 제안했었는데 예. 사실상 이거는 해고와 같다. 그러니까 4년 동안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노동조합이 반발을 해서요. 예. 이 해당 노동자들은 추가 희망퇴직을 받거나 아니면은 다른 공장에 전환 배치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예. 아울러 노사 양측이 미래발전위원회를 만들어서 뭐 경영 정상화 계획과 성과를 논의하기로 하고 2021년에 부평 공장 그리고 2022년에 창원 공장에서 신차를 생산을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다만 이 사태가 아직 해결된 건 아니고요. 일단 신차 배정이 너무 늦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 그때까지 이 GM의 좀 고난이 계속될 것 같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GM의 일방적인 행태로 이 한국 시장에서 영향력을 많이 상실을 해가지고 예. 이 차도 잘 안 팔리는 좀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무엇보다 이 GM이 계속 한국 시장에서 공장을 운영해 나갈지가 관건인데 예. 우리 정부는 이 노사의 고통 분담하고 지속 가능한 경영 계획이 필요하다. 네,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예. 자, 정상근 미디어 오늘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권수빈님, 김용민의 정치쇼 아줌마들이 듣기 너무 쉽고 편해요. 팬입니다. 매일 듣고 계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저는 2부 언니 뉴스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용 김용민의 정치쇼 2부로 넘어왔습니다. 바로 언니 뉴스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세 분의 언니 만나보겠습니다. 최민희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의원님. 말지 1호 기자. 네. 예. 2호 기자가 정봉주 전 의원이라고. 네, 3호 아닙니다. 2호 기자가 다른 분 계십니다. 제 그래요? 남친이고요. 예. 현 남편. 예. 현 남편. 아, 그래요. 그러면 그 양반은 몇 호입니까? 3호. 3호가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남바쓰리. 네. 예, 알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웬만하면 목소리가 굵어져요. 제가. 네? 목소리가 굵어져요. 아, 그렇습니다. 아, 얼굴 저음으로 좋아요. 더 깔아야 될 것 예, 같고. 얼굴이 많이 좋아지신 거 보니까 네. 예. 방송 잘 그만두신 거 같아요. 약 올리시는 거예요 지금? 네, 약 올렸습니다. 예. 예. 자, 그리고 우리 중앙일보 고란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이, 반갑습니다. 예. 저희가 사실 방송 시작하기 전에 이 TV조선 기자의 느릅나무 네. 출판사 사무실 네.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게 절도라고 표현하는 것이 마땅한지요? 현재 언론에 보도된 내용만 보면 절도가 맞죠. 그러니까 무단 침입을 했고 그 돌려줬는데도 아니 그럼 돌려줘도 도둑이 절도는 잡힌 절도예요. 다음에 나 잡혔으니까 이거 줄게 그러면 도둑이 아닌가요? 그거 참 괜찮네요. 아니 다음에 그러니까 현장에서 예. 현장에서 물건을 손에 들었다가 네. 주인이 그때 들어와서 그냥 물건을 제자리에 놓은 경우도 절도는 이미 기수에 이르렀던 판례가 있어요. 근데 그렇잖아요. 이상한 게 언론에서 보도할 때 그 USB하고 태블릿 PC 그거를 들고 나온 뭐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절도라고 표현을 안 하고. 그러니까 글쎄 그거는 들고 나온 그러니까 절도를 풀면 들고 나온 게 절도잖아요. 몰래 들고 나온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예. 몰래가 빠지고 들고 나온, 가지고 나온 이렇게만 표현하니까 네. 마치 주인이 있는데 그냥 주인 보는 앞에서 들고 나온 느낌을 주더라고요. 아 그렇게까지 읽으셨어요? 저는 아직 원래 그거는 이제 제가 그래가지고 그걸 밝힌 거잖아요. 조사 중이잖아요. 일단 네. 조사 아, 중이니까 이제 예. 검찰에서 현재로서 3번씩 들어갔던 다른 사람 같은 경우 같이 들어갔던 사람 같은 경우에는 네. 명확하게 나왔고 가택 침입도 있고 3번이나 들어갔었고 하니까 네. 양주 훔쳤잖아요. 그러니까 양주가 USB보다 더 중요한가 봐. 그 같이 들어가보면 정말 절도를 한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절묘하게도 제가 아까 처음에 소개해드린 판례 있잖아요. 예. 주인이 들어와서 걸렸을 때 그 판례가 바로 술집 들어가서 양주를 손에 들고 양주를 손에 들고 나오려다가 주인이 딱 보니까 술장에 다시 집어넣지만 이미 훔친 거다라는 판례였어요. 아니 이게 왜 내 손에 있지? 하면서. 그렇지. 근데 저는 웃긴 게 양주가 있었다는 게 참 드루킹은 양주 먹었나 봐. 아니 양주라는 게 옛날하고는 요즘은 그래요? 많이 달라요. 뭐 별로 시바스 그렇게 리갈 뭐 이런 거 아닐까? 별로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요즘에. 시바스리갈도 꽤 비싼 양주는 아니라는 얘기인데. 나폴레옹. 예전에나 그게 귀한 그러면- 양주였지. 예. 아, 지금은 몰라가지고. 뭐 자, 지금 정상회담 혼났어요? 이슈로 넘어가 달라고 예, 하셔가지고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표현을 좀 정확하게 해야 되겠다. 이게 절도라는 표현을 써도 되나 안 되나 이 애매한데 뭐 현재까지 보도된 내용으로 보면은 이건 절도가 맞죠. 절도가 절도가 맞다라고. 맞죠. 그리고 예. 저도 이걸 보면서 상당히 뜨끔했던 게 이게 예, 예. TV조선 수습 기자가 그랬다고 예. 했잖아요. 예, 예. 저도 사실 수습 기자 시절에 예. 이렇게 항상 이렇게 쪼이면서 압박을 받고 있어 뭔가 해야 되겠다라는 네. 이런 압박이 있는데 자 공소시효 남아있는지 조심하시면서.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무슨 게이트가 있어서 그 음. 피해자들과 함께 저는 혼자 간 건 아니라 그 피해자들과 함께 그 당사자 그 범죄를 저지른 당사자의 집에 들어간 적이 있어요. 네. 처음에 너무 콩닥콩닥거리고 너무 뛰었는데 네. 그때 아까 마음이 그 같이 또 다른 신문사의 수습 기자가 있었는데 네. 얘는 가는데 나는 빠지면 뭔가 굉장히 물을 먹는 듯한 느낌적인 느낌. 네. 같이 따라가서 여기서 밤을 재우고 나왔다가 선배들에게 크게 혼났죠. 근데 네. 특종은 했어요. 아니 못했습니다. 그 USB가 그때는 없었죠. 예. 그러니까 그런 알겠습니다. 경우들이 많이 내가 피해자이기 때문에 네. 찾으러 간다라고 억울해서
쫓아갔다 가해자 집에 막 밀치고 들어가면 가택 침입 되거든요. 예, 주거 침입 예. 되니까 조심하셔야 합니다. 아 그래요. USB가 없는 시대에 수습을 하셨으니 좀 시대를 잘못 만나셨네요. 예, 우리 고랑 기자님. 자. 이제 금요일에 있을 정상회담. 예. 아 정말 엄청난 그런 빅 이벤트입니다. 예. 어마어마한 이벤트죠. 오늘 남쪽 단독으로 리허설을 시작을 하고요. 내일하고 모레는 남과 북이 함께 주변에서 리허설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동선 그리고 이제 방송 중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전 세계 지금 기자들이 다 몰려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판문점 쪽에 채광까지도 방송국 카메라들은 점검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예. 단독 리허설을 한다고 하는데 예. 알려진 바와 같이 지금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 바뀌었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뭐 걸어서 올 것으로 거의 확실시되고 있고 네. 걸어서 오는 동선에 따라서 취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보는데 예상보다 많이 오래 길게 있을 것 같아요. 하부면을 오전에 회의하고 오후에 회의를 하고 저녁까지 같이 드신다고 만찬 하니까. 계획도 있어요. 만찬 계획은 잡혀 있고 예. 만찬 계획은 잡혀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럼 저녁만 먹고 점심은 같이 안 먹느냐. 예, 그래서 그건 아직 확정이 안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깜짝 오찬을 같이 할 것이냐 예. 아니냐 날씨에 따라서 무슨 기자들을 위해서 야외에서 오찬을 할 것이다라는 예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아이고야. 상황이에요. 날이 근데 맑았으면 좋겠네요. 되게 점심은 네. 각자 먹는 이유가 네. 이제 오전에 회담을 회의. 하잖아요. 예. 그러면 각자 정리해요. 이걸 어떻게 정리할까 아. 그리고 이후에는 어떻게 할까 그래서 따로 먹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네. 이설주하고 김정숙 여사가 점심을 같이 하지 않을까. 그냥 정상들은 업무를 하고 네, 있고 네. 그러지 않을까라고 혼자 그냥 근데 이제 그것 관련돼 가지고 사실 그 판문점에 뭐 딱히 갈 데가 없잖아요. 네. 그 두 분들이 만나서 이렇게 몇 시간 동안 계속 이렇게 대화를 나누실 수도 없고 과연 무슨 이벤트를 해야 될지. 이설주하고 김정수 예. 여사고요. 근데 아직 확인이 안 됐죠. 이설주가 뭐 그거는 같이. 확인 안 됐습니다. 이설주 여사가 올지도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고 아마도 오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게 김정은 위원장이 강조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도 보통 국가들과 정상회담. 마찬가지하다라는 예, 예, 얘기를 예. 하려면 정상회담에 이제 관례에 따라서 네. 이제 영부인을 또 동반하고 오는 게 관례니까 그런 모습을 비춰주지 않을까. 우리 저기 노무현 전 대통령 네. 같은 경우도 같이 가신 같이 거죠. 가셨고 예. 심지어 그때 같이 가시면서 이제 판문점 군사경계선 넘는데 예. 되게요. 왼발이냐 오른발이냐 아. 발은 어떻게 맞춰야 되냐 이런 것까지도 다 맞아요. 예행 연습을 하고 가셨다고 하니까 하하. 그런 비슷한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을까요? 그래요. 제가 이 선을 밟으면은 다른 여러 사람도 밟을 것이다. 이 멘트도 사전에 준비가 됐었겠죠? 당연하죠.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근데 돌이켜 보니까 김일성 주석이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나 그 아내분들이 나온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한 네. 번도. 아내분들이 없지 않으셨어요? 있기야 당시에? 있었죠. 뭐 있었으니까 그건 잘 모르- 3대까지 온 건데. 아니 제 말은 그런데 어쨌든 확실한 건 김정은은 네. 아내를 동반함으로써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상국가다 우리도. 네. 네, 그걸 보여주려고 무지 애쓰니까 예. 이번에 또 이설주 올 것 같고 왔으면 좋겠네요. 근데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김일성, 김정일로 이어지는 2대까지가 그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았다는 게 김정은 위원장에는 굉장히 컴플렉스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하거든요. 북한 전문가들 같은 경우 특히 자신의 어머니의 출생과 관련해서 북한 내에서도 끊임없이 약간 루머 같은 것들이 제기되는 부분들도 굉장히 경계하고 싫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부인을 전면적으로 내세우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들 하더라고요. 예. 네. 그래요. 아이고 참 너무나 많은 볼거리를 낳을 남북 정상회담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 남북 관계가 급변하면서 각계각층에서 기대가 한껏 높아지면서 통일주 이야기도 나오더군요. 통일주 이제 섞는 게 술을 섞는 게 그렇게 좋은 문화는 아닙니다만 예, 예. 많은 분들이 이제 섞으시잖아요. 사실 예, 예.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뭐 대전인가 한 식당 사장님께서는 예. 제주도에서 나오는 소주와 예. 또 북에서 나오는 맥주를 섞어서 통일주라고 이렇게 나눠주고 계시는 뜻깊은 행사도 하고 계신다고요. 예. 근데 뭐 재미있는 발상인 것 같고요. 제가 그 두 술을 익히 잘 아는데 네. 아직 마셔본 적은 없어요. 근데 비율이 꽤 괜찮은 것 같은 게 그 북에서 나오는 맥주가 맥주 종류 중에서 에일이라고 해서 네네. 많이 깔끔한 맛이 강조되는 맥주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남에서 올라온 소주 같은 경우도 비교적 이제 소주의 종류에 따라서 단맛이 강한 것들과 투명성이 강조되는 술이 있는데 예. 이 그쪽 술이 또 투명성이 강조되는 술이라서 예. 에일과 섞었을 때도 크게 각각 고유의 맛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잘 어울릴 것으로 네. 갑자기 주류 전문가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근데 소믈리에 나오셨는 줄 알았어. 파주 쪽에는 땅값이 오른다는데요. 그래요? 네, 뭐 그런 일. 벌써부터 이제
평화, 역시 예, 우리가 세제로의 전환. 자본주의 사회이긴 해요. 예. 아, 땅값이 오르는 게 처음은 아니에요. 처음은 아니고 제가 어. 정말 산 증인입니다. 아, 그래요? 왜 땅 사셨어요? 아니 89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 소떼를 몰고 방불 하셨어요. 아 98년, 99년인가요? 89년이죠. 89년 아니죠. 89년 아니고 89년에 뭐가 있었죠? 89년은 임수경 씨가 저기 아니, 북에 89년에 갔었고 뭐가 있었지? 89년인가? 소떼 몰고 간 거는 이제 90년대 98, 후반이었어요. 90년이고. 예. 아, 그 전에 뭔가 이렇게 되게 어쨌든 통일이 있었다고 될 것 치고. 같은 뭔가 분위기가 있었어요. 네. 근데 제가 그때 초등학생 시절이었는데 예. 제가 그 제 알았어요. 위치로 따지면 북방 정책. 38 노태우. 이북에 살고 예. 있었거든요. 당시. 아 그래요? 네, 제 아. 사는 동네가 예, 고향이. 예. 근데 그때 갑자기 땅값이 올라서 저는 아직도 아빠가 하셨던 말씀 기억나는데 예. 저희 할아버지 산소 있는 근처에 있는 그 산 땅을 어떤 사람들이 5만 원에 샀다는 거예요. 이런 예. 미친 평당? 놈들이 있나. 예. 그러니까 아이고, 기획부동산에 아이고. 가서 판 거예요. 서울 사람들한테. 예, 예, 근데 예. 그 땅값이 20년이 지난 뒤에야 5만 원이 됐습니다. 아 그랬군요. 아유. 지금 파주 땅값이 오르고 있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시면 이게 20년 아, 기다리셔야 할 이거는 수도 있으니까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단속이 같아요. 들어가야죠. 네네. 예. 아까 술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그 이 저 문익환 목사가 담임했던 교회가 있는데 한빛교회라고 거기서 이제 그 뭐라자면 그 포도주를 이제 나눠주는 성찬 행사를 했는데 목사님 말씀이 아 이게 그 백두산물하고 한라산물을 섞어서 만든 거다. 오. 그래서 아니 그걸 어떻게 구하나 봤더니 그 편의점에 가면은 백땡땡, 백땡땡 그리고 또 삼땡땡 이렇게. 아니 게다가요 포도주에는 물 안 넣지 않아요? 아니 그 포도주였나요? 하여튼 뭐 하여튼 교회 아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버릇이 네. 이렇게 이게 그렇게. 하여튼 미트가 넘치시네요. 뭘 섞어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예. 근데 제가요 예. 저는 이런 상상을 하는 거예요. 예. 김정숙 여사님은 아주 음식을 잘하고 밥 잘 해주는 아주 예쁜 큰 누님 같잖아요. 느낌이. 네, 예, 그럼 예. 이설주는 밥 잘 먹는 귀요미 막내 누나 같잖아요. 그래서 두 분이 그렇게 만나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어요. 아 저는 뭐 이제 핫라인도 개설된 마당에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앞으로 형 뭐 이렇게 한다. 형님.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형이라고 하기엔 연세 너무 좀- 나이 그건 차이가 좀 앞, 삼촌 아버지.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삼촌님 그래요? 네, 형님. 숙부. 뭐 그 정도. 예. 형님. 그래요. 뭐 지금 뭐 다양하니까. 네, 정상회담 한라인 얘기를 하셨으니까 예. 한라인을 통화는 굳이 정상회담 전에 하지 않을 전망이 더 높아지고 있는 게 예. 지금 어차피 27일에 만나는데 오늘 24일이잖아요. 예. 이 와중에 전화해서 뭐 날씨 물어볼 수도 없는 일이고 예. 아마도 회담 이후에 그러니까 이게 그거를 굳이 청와대에서 얘기한 이유도요. 우리가 허례허식 형식적인 것을 강조하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한 거고 하부문을 얼마만큼 작성되느냐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그게 완성된 건 아니다라고 예. 지금 밝혔습니다. 자 6548번 쓰시는 분 통일되면 변호사가 떼돈 번다고 하는데요. 북한의 땅이나 재산 가진 분들이 소송 많이 할 거라고요. 이 소송에서 되겠습니까 이거? 이게 뭐 꼭 싸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예. 이런 거죠. 아픈 얘기긴 합니다만 이산가족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예. 이산가족분들이 계신데 실제 뭐 그 당시에 혼인신고 같은 것들이 명확하게 이루어졌을 리도 만무를 하고 그러면 내 아버님이 저기에 남기신 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예. 그럼 친자 확인 소송 같은 걸 통해서 음. 내가 지금 아버님이 북에 남기신 재산의 정당한 소유권자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가능성은 있고요. 그게 소유권이 인정이 되나요? 가능성이 있죠. 실제로 그런 비슷한 소송들이 이미 진행 중인 아니, 체제가 것들도 다른데. 있어요. 체제가 달라도. 그래요? 그래서 어차피 나중에 예. 뭐 통일이 된다거나 아니면 정상적인 교류에 있어서 재산권을 인정받을 때에 대비해서 확인을 받아들이는 분들이 사전. 지금도 사전에 근데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라서 개인의 토지 소유권이 인정이 안 되지 안 되죠. 않아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네. 북한도 실제로 이제 장마당이라는 것도 네. 있고 재산들은 다 공식적으로 인정이 안 돼도 인정이 되잖아요. 네. 그럼 그 분들 중에도 우리로 치면 상당한 재산을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은 남쪽에 있는 혈육들에 대해서 그걸 인정하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사실 이제 소송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런 어떤 개인 간들의 문제보다도 기업들이 남북 경협과 관련된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관해서 대형 로펌들을 중심으로 해서 꾸준히 뭐 스터디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김시영님, 양누나 우리 양재열 변호사님한테 혹시 밥 잘
잘 사주시나 용용용. 이건 또 뭡니까 누나? 아,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때문에 그래. 저는 예쁜 누나가 아닙니다. 그 안 보는 거죠. 무서운 형님입니다. 예. 무서운 형님 드라마 안 보셔서 그래요. 예. 근데 그 이게 드라마 요새- 제목이 좀 슬퍼요. 그냥 어리면 예쁘기만 하면 되는데 이제 누나가 되면 밥도 잘 사줘야 돼. 아, 좀 너무 슬프더라고요 제목이. 예,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예. 네. 문미님, 언니들의 왕수다 팬이에요. 언니들의 왕수다 맞나요? 언니 뉴스인데 예, 아빠들의 왕수다하고 헷갈리셨네. 자, 최 의원님은 앞집에 사는 이웃 같고 양언니는 신데레. 친데레가 뭡니까 이게? 츤츤츤츤 하면서 다 한다. 이거. 겉으로는 틱틱거리면서 속으로 챙겨주는 사람. 예, 예. 츤데레는 우리 집에 있는데. 예, 친데레 여기 왜 오빠? 근데 싸움은 엄청 잘하는. 예. 고 기자님은 회사 친한 언니 같아요라고 하셨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성함이 문미 씨가 예. 아름다울 미자겠죠. 아 그렇게 또 예. 해석이 되는 거예요? 밥 사드릴게요. 아니, 또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 계시니까 아름다운 밑자를 사드릴게요. 예. 쓰실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또 저 얘기 한번 해보죠. 그 드루킹 얘기. 예. 아, 이거 뭐 지금 국회에서는 드루킹에 올인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야당들이 하는 걸 보면 특검이 아니라 특검 같아요. 툭하면 특검. 아, 그래서 특검. 네. 아, 근데 저 민주당이 또 저기 야당일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 될 것만 좀 하지 않았나. 될 것만. 그 당은. 아, 꼭 필요한 것만. 팔은 안으로 이건 너무 이- 편파적이죠. 팔은 안으로. 터무니없다. 네, 그래서 오늘 진중권 씨가 요 드루킹과 관련하여 재밌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게 이게 전형적 음모론이고 과대망상증 환자다 이 사람이. 그래서 네. 찻잔 속에서 이렇게 잔을 휘저으면서 이게 찻잔박 세계에 뭐 엄청 영향을 줄 것처럼 착각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 지난 대선 때 민주당이 이런 거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자발적인 자봉 사이버 전사가 넘쳐나는데 뭐하러 드루킹한테 뭐 이런저런 부탁을 하겠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예, 그 예. 진짜 맞는 말인데 하나 틀리셨어요. 예. 민주당이 그 만약에 드루킹과 손을 잡았다면 고발했겠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민주당이 고발한 것은 드루킹이 아니에요. 조직이 아니고요. 네. 매크로 조작 흔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흔적들을 5개인가 6개 고발한 겁니다. 그러니까 드루킹을 찍어서 고발한 게 아니고요. 그다음에 그 당시 정황을 뭐 김모 진행자가 타방송, 네. 김모 진행자가 음모론을 제기하니까 그걸 받아서 고발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관계가 잘못되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건 작년 말부터 올해 초에 걸쳐서 네이버 네. 댓글 조작 문제가 엄청난 SNS상의 예. 큰 문제였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가짜뉴스 신고센터를 만들었고요. 민주당이. 예, 예. 그래서 고발받아서 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을 거쳐서 500건을 고발한 거다. 그래서 지금도 아마도 민주당 입장에선 제일 이상한 거는 500건을 고발했는데 왜 드루킹 하나를 콕 찍어서 이것만 경찰이 흘리고 있을까. 이게 가장 의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하지만 홍준표 대표나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 이 굉장히 격한 표현으로 이 드루킹 논란에 적극 가세하고 있는데 홍준표 대표는 댓글 조작과 여론 조작으로 잡은 정권이다. 요거를 제가 박성중 그 홍보본부장이잖아요. 예, 예, 자유당 물어봤어요. 예, 예. 박근혜 자유한국당? 후보가 예. 박근혜 후보가 그러면 국정원의 댓글 조작으로 당선됐다고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 예. 아니다 이렇게 딱 답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죠 지금. 네. 네. 네, 그렇게 그리고 얘기를 했고요.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악성 댓글 여론 조작은 고문보다 지독한 가혹행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요, 사실 저는 안철수 후보님의 팬들로부터 지금까지 악성 댓글과 그 트윗에서 그냥 막 공격을 받거든요. 네. 근데 좀 힘들긴 하죠. 네. 네, 그런데 공감이 가시겠네요. 그러면 안철수 후보. 그 약간 요만큼 되는데 고문보다 가혹하진 않아요. 아마도 고문을 안 당해 보신 게 아닐까. 네, 저는 대학교 때 이제 시위 주동해서 네. 경찰에 가서 뭐 이런 거 해봤기 때문에 가혹행위 예, 당하셨어요? 근데 고문보다 가혹하진 않습니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분 뭐 정치적인 이유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예, 뭐 예, 정치적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한데 또 선거기도 하고. 그렇죠. 안철수 지금 이제 위원장이고 서울시장 후보시니까 그때 비슷한 대선 토론 기간에 이제 문제 제기했을 때 당시 문재인 후보가 했던 얘기가 떠올라요. 그러니까 지금 어디 당장 어느 사이트라도 들어가서 댓글이나 허위 사실 중에 문재인 당시 후보 본인이 이렇게 얘기했죠. 나만큼 글 많이 달린 사람이 있냐고 한번 찾아보시라. 예. 그러면
이거 고문으로 쳐도 같은 고문으로 쳐도 지금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 되시고 난 이후에도 광화문에도 주말마다 가면 정말 입에 담지 못할 얘기들이 네. 계속해서 아직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안철수 후보가 억울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 균형을 맞아야 되는데 두 분이 얘기하시는 게 좀 모기를 세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추미애 대표는 파리를 세라고 했다라는 또 표현도 근데 쓰기로 우리는 했었죠. 모기 같아요. 모기. 근데 이 악성 댓글이 사실 쓰시는 분들은 뭐 본인의 여론을 만들고 하고 자신의 그 정치적 영향력을 좀 과시하고 싶고 이래서 쓰는지 모르겠지만 예. 이 정치인들이라고 해서 이런 댓글에 약간 마음 상하지 않는 거 아니거든요. 그건 그렇죠. 네, 저도 약간 소심해서 기사를 쓰고 나면 제 기사에 따른 댓글을 다 보거든요. 어머, 예. 그래요? 그러면 왜 봐요? 왜 그러면 되게 거의 한 80% 90%가 사실 욕이에요. 예. 네. 그래서 막 속상해하면 저희 남편이 그거 왜 보고 있어라고 하는데 사실 그게 궁금하거든요. 이 반응이 어떤지. 그래서 이 댓글을 통해서 제가 약간 이렇게 습득하는 것도 있고 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더 신경 써야 되겠다라고 정보를 얻는 부분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좋은 것도 있지만 예. 무조건적인 인신공격성 댓글은 정치인들도 상처를 받는다. 예. 아, 상처는 당연히 받죠. 저는 이 댓글에 시달리는 정치인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여론이기 때문에 예. 뭐 아픈 것도 있지만 예. 한 번 더 생각하는 계기는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전 안철수 후보 좀 이상한 게 뭐가 억울한지를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난 대선에서 2위를 한 건 홍준표 후보입니다. 그래서 마치 지난 대선이 막 아슬아슬한 100만 표 이내의 접전이었는데 예. 무슨 댓글이 영향을 준 듯이 말씀드렸는데 안 그랬어요. 500만 표 이상 차이 나는 굉장히 큰 폭으로 진 거고 홍준표 대표나 자유한국당이 과거 국정원 댓글 조작 국가적 범죄 행위에 대해서 댓글이 무슨 대선 결과에 영향을 줬겠냐 이러다가 예. 민간인 드루킹이 한 거에 대해서는 이걸로 대선 결과가 결정됐다 이렇게 말을 하면 네. 국민들이 납득을 못 하실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언니 뉴스 이렇게 해서 2부 마무리했고요. 저는 11시 지나서 3부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김용민의 정치쇼 3부로 넘어왔습니다. 언니 뉴스 함께하고 있습니다. 최민희 의원, 양지열 변호사, 고란 기자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간 뭐 참 저희는 광고가 나가고 15가 나가고 예, 또 광고가 나가고 이럴 때 나누는 대화가 정말 재밌어요. 왜 자꾸 청취자분들을 궁금하게 만드세요? 이것만 따로 편집해서 예. 1호로. 별거 안 했잖아요. 점심 뭐 먹을지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거 얼마나 재밌습니까? 아, 예. 예. 이거 당도가 아주 거기 다 몰려 있어요. 예, 예. 달달하게.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무가당 방송을 하겠습니다. 자, 현기성님, 이 코너를 언니 뉴스 최고 양으로 하면은 정말 센스. 최고양. 예. 센스쟁이. 예, 알겠습니다. 자, 김춘서님, 모르는 것을 알게 돼서 좋네요라고 하셨고, 조혜경님 뒤에 있는 고릴라가 저는 막 뜨끔했어요. 고란 기자님한테 고릴라.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응 주셔서 감사하고 문자 보내실 분들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자, 우리가 드루킹과 함께 사라졌던 드루킹 많은 얘기했다가, 것들 예, 네, 드루킹 중에 얘기했다가 삼성이 있습니다. 삼성 이야기. 네. 얼마 전에 또 장충기 문자와 관련한 또 하나의 어떤 팩트가 또 나왔어요. 또 터져 나왔어요. 나왔습니다. 이게 문자가. 뉴스타파라는 곳에서 한 네. 거죠? 네네. 그 거의 거기, 뭐 예. 그 삼성의 광고처럼 이 또 하나의 가족인데 정말 많은 가족들이 지금 여기 좀 문자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예. 사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사실 제 얼굴에 침 뱉기와 마찬가지인데 네. 일단 앞서서 이제 언론사 이제 간부들과 그다음에 장충기 그 사장이 주고받은 문자가 공개됐었고 예. 그리고 엊그제 이제 뉴스타파에서 이번에는 그 소위 말하는 관료들 그다음에 국회의원들 이건 여야를 막론하고 주고받은 장충기 사장과 주고받은 문자를 477건을 공개했습니다. 하하. 여기 나온 내용이 또 이렇게 약간 그 이 충격을 주죠. 출처는 아무래도 장충기 사장 문자 메시지를 검찰이 확인해서 밝혀낸 거겠죠. 네, 예. 예. 그냥 장충기 전 사장이 주지 않았을까요? 저 약간 바보 같은 질문. 그럼 그거를 어떻게 자기가 주지 않는 이상은 이거 불법 아닌가요? 아니 저 그러니까. 압수수색 과정에서 압수수색 장충기 전 과정에서. 사장이 삼성 뇌물죄로 수사를 받았고 기소를 받았고 그때 이제 그러니까 일괄 압수수색을 했겠죠. 압수수색을 하면서 최순실이나 이 관계자 청와대 관계자 청와대 비서관과 주고받은 문자 같은 것들을 확인을 하려고 했었을 텐데 예. 그 과정에서 다른 문자들이 나왔겠죠. 그걸 아마 이제 뉴스타파에서
뭐 수사 기록에 편철이 돼 있는 걸 확인을 했을 텐데 내용이 참 저는 이중으로 걸려요. 뭐 언론사도 걸려 있고 법조계도 걸려 있고 뭐최 의원님도 뭐 자유롭지 못하시죠. 뭐 예. 아니야 그 최 의원님이 아니라 국회의원들도 걸려 있으니까 네. 제가 봤을 때 최 의원이 개인이 아니라 정치인들도 저도 뭐 거기 19대 때 삼성 쪽에서 과거에 시민사회 활동하시던 누군가가 삼성으로 가셨는지 오래전에 연락이 왔습니다. 19대 때 단통법 때 만났을까요? 안 만났을까요? 안 만나셨겠죠, 뭐 사실. 왜냐하면 바빠서. 그리고 예전에- 후원회가 없었기 때문에 만날 필요가 없어요. 예전에 그 유명한 연예인 두 분이 부부가 됐어요. 그래서 세간에 엄청난 관심을 받았는데 그 당시 스포츠 신문들 이 제목 경쟁을 엄청나게 벌일 때였거든요. 제목 경쟁. 네. 그 유명 배우이자 하여간 유명인들이었습니다. 궁금하네요. 유명인 부부 아이 못 갖는다. 그래서 저 그 스포츠 신문을 사서 읽었더니 만날 시간이 없다. 바빠서 낚였구나. 낚였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많이 나겠죠 그렇게. 그 어제 소개된 문자를 잠깐 소개드리자면 참고로 이 장충기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 도대체 뭐 하는 양반인데 이렇게 문자를 주고받았냐 하면 이분이 삼성에서 정보 및 대관 업무를 총괄해온 인물입니다. 대관이라면 뭐 저 장소 시설 대관이 아니라 관료를 대한다라고 해서 국회의원이나 뭐 그 정부 관료들을 주로 이렇게 만나서 그 회사의 뭐 민원 같은 걸 주로 처리하는 이런 담당자죠. 그렇습니다. 뭐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제 뭐 그 2015년 10월 13일에 보낸 문자인데요. 뭐 특정 지원자의 이제 채용을 부탁합니다. 이 문자에 등장하는 이제 상당히 많은 부류가 있으면 첫 번째가 이제 채용 청탁. 이게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삼성이라는 그룹에 입사하는 게 굉장히 좋은 직장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뭐 친인척이나 아니면 뭐 지인의 아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이제 채용 청탁하는 문자. 두 번째 부류가 뭔가를 삼성에서 뭔가 뭐 로비라고 하기까지 그렇고 뭐 와인이나 꽃, 오페라 티켓 이런 등등의 뭔가를 이제 소정의 선물을 주면 그에 대한 감사 문자. 오페라 티켓. 그거 엄청 비싸죠. 그렇죠. 네. 내 돈 주고 가본 적. 네. 이런 식의 이제 감사 문자. 그다음에 이제 언론사. 내 돈 주고 가야 됩니다. 그렇죠. 기자가 남이 선물해서 가면은 그 최소한 5만 원 이상인데. 그래서 오페라는 TV로 보죠. TV로. 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언론사에서 주로 나타나는 유형인데 이렇게 광고 청탁하는 문자. 사실 이 언론사가 이 수입의 대부분이 사실 광고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삼성은 거의 한 30%를 책임지는 광고주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잘 보일 수밖에 없죠. 이런 걸 부탁하려다 보니까 사실 먼저 이렇게 엎드리고 가거든요. 이번에서 삼성에 뭐 무슨 신경 쓰는 사안이 있으면 우리가 알아서 잘 보도해 주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아라. 삼성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다. 라는 식으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삼성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자 한다. 그런데요.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저는 이번에 나온 이름들이 너무 유명하신 분들이라 이 출연진이 아주 빵빵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약간 저는 이 문장력을 참 칭찬해주고 싶은데요. 그 삼성 그 국정원이 보면은 각 기업이나 뭐 언론사마다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출입하는 그 요원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삼성 담당 그 국정원 요인이 이 장충기 사장한테 보낸 문자가 향기 나는 동생이 되고 싶다. 도대체 무슨 향기? 돈의 향기? 향기 나는 동생이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정보 향기? 그 문장력이 참 뛰어나신 분들이 있고. 그래서 일각에서는 장충기 백일장 해가지고 아부성 글들 얼마나 문학성을 담고 있는지 뭐 그런 식의 장충기 백일장도 열리고 했었어요. 근데 좀 많이 부끄러워요. 정말 닭살스러워서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사랑 고백도 옛날에 이렇게 안 했던 것 같은데 무슨 과분한 은혜가 어떻고 뭐 어떻게든 도움이 되는 길을 알려달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백일장 하면 보통 사람들은 창피해서 못 읽을 것 같은 수준의 글들을. 근데 이런 문자들이 천편일률적으로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거의 유사한 아부성 발언들. 그러니까 이 발언을 장충기 사장이 즐긴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 그분의 취향에 맞춰서 문자를 보냈을 거 아닙니까? 좀 비웃었겠죠. 이제 세간의 네로라는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까지 보낸다라는 걸 보면 얼마나 웃어 보겠어요. 그리고 나와서도 뭐 예를 들어서 바깥에는 큰 소리 치기도 하고 뭐
뭐 감사를 한다거나 언론에 나와가지고 얘기를 할 때는 마치 뭐 삼성을 어떻게든 할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모습이 만약에 비춰지면 네. 보면서 아이고 저 며칠 전에 나한테는 그렇게 향기가 난다고 하더니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했겠죠. 아니 근데 이게 사실 이 여기 등장하는 많은 분들이 언론사 간부를 포함해서 이제 취재를 들어가면 도대체 왜 이런 문자를 보냈냐라고 예. 하면 뭐 사람이 일종의 뭐 선물을 받으면 사실 감사하다고 의사표현을 하잖아요. 네. 의례적인 감사 의사 표시였을 뿐이다. 네. 라고 하는데 그렇게 보기에는 조금 미심적인 부분이 항상 뭔가 이렇게 삼성 편에는 드는 듯한 정책을 내놓거나 발언을 하거나 기사를 쓰거나 하는 식의 일들이 뒤에 이어졌기 때문에 예, 의심을 예. 받는 거죠. 자, 이태윤님 삼성의 방향제가 되려나 향기가 나는 동생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문자를 아마 평해 주신 것 같고요. 일체 유심조님 전지적 참견 시점이 아니라 전지적 삼성 시점인 것 같습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정말 네. 탁월하지 않습니까 우리 네. 김용민의 정치쇼 애청자분들. 네. 그 꼭 삼성뿐만이 아니라 지난번 사실 이제 그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해서 청문회에 네. 재벌 회장들이 주룩 나왔던 사례가 있었잖아요. 네. 드문강경이라고 언론도 굉장히 많이 주목을 해서 취재를 했는데 그때도 의원들이 아유 이게 회장님이 건강에 안 좋으셔서 오후엔 좀 쉬셔야 된다고 국회의원들이 자발적으로 나서 챙기는 모습들이 비춰졌잖아요. 아, 그 모습이 왜 그렇겠어요.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장충기 문자가 대표적인 어떤 극단적인 사례를 보여준 것뿐이지. 그리고 말씀하신 고란 기자의 단문자 이런 것도 우리가 갑과 을의 관계라는 게 있잖아요. 예, 관계에서 이게 보면 시혜를 베풀어서 고맙다는 거지 선물을 준 쪽이 뭔가를 바라면서 줬다라는 느낌이 안 나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그거 읽으면서 아유 의례적인 인사라구나 생각할 만큼 그렇게 아득할까요? 저는 뭐 선물 받는 일도 별로 없지만 이게 단문자 보내본 적도 없어요. 뭐 그냥 왜냐하면 워낙 받을 만한 관계니까 받았으니까. 근데 예. 이거는 과분한 영광 뭐 이런 느낌들이 다 난다는 거죠. 이게 뭐 처음 돌출된 얘기도 아니고 말이죠. 이미 뭐 10년 그 이전부터 그렇죠. 대한민국이 삼성공화국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이 정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뭐 사실 법도 언론도 그리고 정치도 다 그 삼성을 떠받드는 이런 구조. 예, 이 대목에서 기억나는 말이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네. 이미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 아, 그런 네. 좀 자조적인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예. 이어서 민주주의 최후 보루가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다. 이 얘기가 같이 이제 연결이 되는데요. 예, 예. 이게 극명하게 드러나는 게 2005년 삼성 엑스파일 사건입니다. 그때 엉뚱하게 노회찬 의원이 네. 그 자료 폭로했다고 예. 예, 네. 기소당한 네. 그런 사건이 있었죠. 본인만 불이익을 당한 셈이 네, 됐어요. 네, 네. 그때. 아이고 참 답답합니다. 뭐 삼성을 우리가 뭐 그 혼내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잘하면 뭐 좋은 거죠. 뭐. 삼성이 건강한 토대 위에 서야 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저희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말이죠. 자, 이 지금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네. 공개적으로 삼성을 압박했는데 당장 오늘 아침 조선일보 경제면을 보니까 이 최종구 위원장을 굉장히 질타하는 듯한 그런 내용을 신문을 주섬주섬 이렇게 아까 갑자기 봤던 왜 예, 예. 보통은 이렇게 기사를 찾지 않는데 특히 네. 하시는 예, 근데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하라고 한 거예요. 네. 예, 예. 이게 편법 상속을 막겠다는 강력한 이게 의지를 예. 이제 보인 그 거죠. 약간 세상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걸 느끼는 게 예. 그 이번에 이제 그 대한항공 사건도 그렇고 이제 촛불 이후에 이렇게 재벌의 특권 의식이라던가 아니면 예. 뭔가 이렇게 편법 이런 것에 대해서 사회가 용인해주지 않는 분위기가 된 것 같아요. 이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보유한 문제가 사실 어제 오늘 일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매번 문제가 됐었어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일단 정부가 IMF를 거치면서 밝힌 원칙이 뭐냐면 금산분리, 금융과 산업은 분리하자. 금융이라는 일반 투자자들이 낸 돈을 모아서 그걸 자기 계열사에 꽂아주는 이런 식으로 해서 네. 그 일반 투자자들의 돈을 빼앗는 이런 식의 형태는 하지 말자라고 네. 해서 금융과 산업을 분리하자라고 했었거든요. 그게 금산분리. 예. 근데 여기서 약간 문제가 되는 게 다른 데는 다 그냥 정리가 됐는데 삼성이에요, 삼성.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예, 예. 8% 정도. 예. 근데 그 보험업법에 보면 지분을 그 금융회사가 산업 그러니까 일반 기업의 지분을 3% 이상 보유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8% 제가 보유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근데 이게 왜냐하면 가치 평가를 어떻게 했느냐인데요. 이게 취득 원가로 한 거예요. 지금 현재가로 따지면 26조 정도 되거든요. 아, 공시지가로 한 거군요. 한마디로 네. 얘기하자면 근데 이걸 시세가 아니라. 예. 40년 전에 취득한 5만 원으로 계산을 한 거예요. 삼성전자 주식을.
그러다 보면서 이게 이제 계속 유지가 돼 왔는데 이걸 원칙에 따르면 근데 이거에 적용을 받는 회사가 삼성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보험업법 특례 규정이 삼성을 위한 특혜법이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 이번에 김기식 금감원장이 오면서 이게 보험업 감독 규정을 고치거나 아니면 보험업법 자체를 고치면 되거든요. 근데 보험업법을 고치려면 국회를 통과해야 돼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그 규칙 바꾸면. 네, 근데 뭐 이게 국회에서 통과가 사실 뭐 쉽지가 않죠. 뭐 이렇게 뭐 여당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기식 원장이 오면서 보험업법 감독 규정만 고쳐도 이건 할 수 있거든요. 그 보험업법 감독 규정은 금융위원회와 회의를 거쳐서 금감원장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 이거 입법사항이 아니군요. 네, 예. 아. 그래서 예. 김기식 원장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공격들이 예. 뭐 소위 음모론에 따르면 뭐 이쪽에서 나온 거 아니냐 위험을 느껴서 라는 그래요. 얘기까지 나오는 수준이었죠. 조선일보 제목이 최종구 금융위원장 누구를 위하여 삼성의 총구 겨누나 그거야 뭐. 지분 20조 매각하면 경영권 흔들 이렇게 소제목까지 달려 있다. 혹시 오늘 조선일보에 삼성 광고 없어요? 무슨 광고? 예, 그뭐 가져봐야 어딘가 있겠죠. 뭐. 그래서 이게 달라진 게 그래서 이렇게 뭐 유야무야 되어 왔었는데 김기식 원장이 오면서 이거 뭐 바뀌는 거 아니야 했는데 김기식 원장이 낙마했잖아요. 그런데 금융 관료 출신의 최종구 위원장이 삼성 너네 팔아라 라고 얘기하고 나온 거죠. 그러니까 달라진 분위기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 정부의 금융개혁 의지가 얼마나 강한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관료 출신인데 말이죠. 네. 예. 알겠습니다. 자, 댓글 조작 사건을 계기로 해서 포털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이런 움직임이 시작됐는데 네. 야삼당이 뜻을 모았습니다. 근데 야삼당이 뜻을 모으기 전에 예. 이미 신경민 민주당 의원이 매크로 방지법을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이 민주당 입장이기도 하네요. 네. 그런데 내용이 다른 것이죠. 내용이 어떻게 다릅니까? 그러니까 제가 우선 그 법안 내용을 보기 전에 중요한 것은 과연 지금 이렇게 막 댓글이 문제될 정도로 댓글 쏠림 현상이 심한가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넷 워드미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난해 10월 30일부터 올해 4월 23일까지 그러니까 오전 10시 기준입니다. 네이버의 댓글 작성자, 작성글, 공감수 등을 이걸 기록을 분석했대요. 그랬더니 자료 수집 기간에 댓글 상위 작성자 100명이 단 댓글 수가 23만 487건이라고 합니다. 되게 많이 달았죠. 이제 네이버를 이용하는 사람이 1,693만 명 정도인데요. 이 보통 사람들이 다는 댓글 수가 평균이 2.58개인 거예요. 근데 100명이 23만 487건이니까 2만 3천 건을 달았다는 거잖아요. 하루 이 사람들과 평균적인 수치와 비교하면 거의 100배죠. 이분은 거의 직업적. 그러니까 이분들 직업이 뭐예요? 이게 프로 댓글러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그 상위 작성자 100명이 끈끈하게 조직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공론장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죠. 아니 근데 여론인 양. 뭔가 매크로 돌리고 이런 게 아니라 수작업으로 그렇게 많이 달 수가 있나요? 그 6개월 동안 2천 건이니까 뭐 가능은 하죠. 가능은 충분히 근데 그렇게 사실 직업도 있을 테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셔야 될 것은 아마 이게 선거 기간엔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만국 공통의 문제라. 그래서 야후하고 일본 리쿄대가 또 분석을 했답니다. 일주일 동안 100번 이상 댓글 단 사람이 전체 몇 프로냐 1%래요. 그런데 이들이 단 댓글의 양은 전체 댓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몇 프로일까요? 20%라고 합니다. 아니 저희 댓글을 유료화하면 안 될까요? 그런데 포탈 좋으라고. 포탈 좋으라고요. 그럼 그 유료한 댓글 비용을 누가 받냐가 쟁점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일본의 경우는 우리 아주 기분 나쁜 건데요. 특히 혐한 관련 댓글이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사 댓글에 등장하는 단어가 일본 야후 뉴스 사이트를 분석하면 그 한국이나 북한에 대한 것이 무려 20%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까지만이? 좋은 내용은 아니겠죠. 그다음에 지난 2월에 제1본 조선인 총연합회 도쿄본부 건물에 우익 남성들이 총격을 가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댓글에 심지어 총을 쏜 마음은 이해한다라는 이런 폐륜적 댓글도 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전 세계가 당연히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요. 미국의 경우는 아예 이제
이 댓글을 못 달게 하는 신문사들이 있습니다. 인터넷판에. 예. 그리고 이제 포털이 있잖아요. 그럼 포털에서 그 신문을 찾아가면 댓글을 포털에서 다는 게 아니라 예. 그 해당 신문사로 가서 댓글을 달게 하는. 사실 네. 뭐 우리나라의 네이버 같은 시스템은 뭐 세계 유례 없는 시스템인 거죠. 뭐. 네. 사실 구글만 봐도 그냥 예. 그 네. 검색 결과만 보여주잖아요. 뉴스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뉴스를 클릭하면 해당 사이트로 넘어가는 거고. 예. 그러니까 댓글을 통해서 조작적으로 포털 사이트에서 조작적인 댓글이 모일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죠. 아예. 그렇죠. 저는 댓글을 전혀 안 보거든요. 아 그러세요? 예, 그냥 아, 뭐 그러세요? 기사만 어. 보고 마는데 뭘 굳이. 저는 최근에 보기 시작했어요. 아. 근데 지금 뭐가 있길래 이렇게 예. 또 알린가. 어떤 또 제 친구들은 댓글만 본다는 친구들도 있어요. 기사는 안 보고. 기사는 안 저도 보고. 좀 그런데. 제목만 보고. 네, 이제 왜냐하면 기사는 다 거기서 거기 아니야라고 하면서 이제 댓글에서 뭔가 다른. 근데 걸로 이 볼수 있다는. 댓글이요 원래 상업적으로 시작됐어요. 아. 왜냐하면 댓글이 많이 달리고 댓글에 네. 공감 비공감이 많이 달리면 이 총 리뷰가 많아져가지고 광고를 유치할 수 있어서 이건 포털의 일종의 정책이었는데 네. 제 경우는 이렇게 정치적인 거 이전에 일상적인 뭐 다이어트 기사나 이런 거 보면 댓글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울한 날 그 댓글을 보고 마음을 달래고 그랬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법안들이 있는데요. 예, 그 법안은 예. 되게 신경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매크로 방지법, 그러니까 자동화 프로그램을 겨냥한 법입니다. 그걸 예. 막는 거고요. 막을 수 있다고 하더만요. 방법이. 그거는 사실은 네이버 측에서요. 예. 매크로 조작이 들어오면 바로 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계속 네이버에 묻고 싶은 것이 예. 왜 댓글이 기계적으로 추적되는 흔적을 알았을 텐데 한 달 정도 혹은 한 달인 것 같아요. 그 정도 방치했는지 묻고 싶고요. 예. 예, 그다음에 박대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 대여 도용한 타인의 개인정보로 여론조작 등 부정한 목적으로 게시판에 댓글을 쓰는 행위를 금지하는 드루킹 방지법입니다. 그리고 또 장제원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법은요. 댓글 실명제입니다. 근데 장제원 의원님은 아셔야 되는 게 댓글 실명제는 이미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위헌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법을 낼 때 예. 그거 모르고 내시는 건 좀 곤란하지 않을까. 근데 그렇군요. 이 위헌 판결이 난 걸 다시 할 수도 있나요? 위헌 결정이 났다고 하더라도 할 수는 있죠. 근데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걸 거스르기가 어려워. 상황이 막 바뀌었거나 이럴 경우가 아니라는 가기가 어렵죠. 참 방법이 없네요. 역시 뭐 제 대안밖에 아니.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이 댓글 달 때 항상 아버지 사진이 뜨고해가지고 아버지 얼굴에 먹칠을 하는 그런 댓글을 못 달게. 그런 방법은 오히려 오히려 예. 그 본인 어마어마하네요. 얼굴보다 예. 근데 이게 늘 이제 충돌하는 가치가 공론장 위축 대 네. 표현의 자유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 표현의 자유와 공론장, 언론의 자유, 그 다양한 의견은 이게 헌법적 가치의 충돌이기 때문에 이걸 법 몇 개로 쉽게 고치려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 드루킹 사건을 저는 뭐 모기를 새라고 주장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예. 지나치게 확대해서 법을 내면 그건 요 시기에 정치적 목적은 달성할지 모르지만 그 입법의 한 목적성이 위축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어떤 너무 분이 멋있다. 입법의 한 목적성. 아이고 막 제가 스스로, 이런 예. 어려운 말을 쓰다니. 예. 제가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예. 자, 댓글을 유료화하면 또 다른 댓글 권력이 생성될 듯 그러네요. 돈 없으면 댓글을 못 받는 그런 점을 제가 간과했습니다. 그냥 돈도 예. 뭐 없으면서 그래. 저는 아예 안 보니까 예. 그래요. 뭐 이런 분도 있습니다. 댓글 수입으로 복지 예산에 썼으면 좋겠다고 하는 분도 있고 말이죠. 예. 뭐 실제로 댓글은 아닌데요. 그 최근에 나온 그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블로그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서는 댓글로 보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그 글에다가 가격을 매기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여기서 나타나는 문제가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고래들 권력들이 등장해서 이 권력들이 고래들이 한 표 찍으면 그 사람 표는 10달러가 되고 막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또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해도. 장충기 사장이 뭐 기고를 하시면은 아유 사장님 그렇죠. 너무 잘 봤습니다. 근데만 쫙 올라오고 말이죠.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자, 9654번님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지만 이렇게 열심히 보내잖아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뭐 이제 더 이상 포털사들이 이런 들끓는 민심도 정치권의 요구에 더 이상 귀를 닫고만 있을 수는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면서 이제 뭐 공론회장에 물을 흘리는 이런 일부 댓글로 인해서 이렇게 더 이상
국민들이 말할 수 있는 걸 말 못하게 만드는 이런 문화를 이제는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송지찬님, 사람들이 댓글만 보게 된 이유는 언론의 신뢰가 떨어져서 댓글로 팩트를 확인하려는 버릇 때문입니다. 아이고, 날카로운 참. 지적이십니다. 예, 정말 아프겠다. 가슴을 후빕니다. 예예예. 송지찬님 감사하고요. 자, 우리 세 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 4부에서 뵙겠습니다. 국민의 정치쇼 화요일 4부는 보수의 품격 할 말은 한다. 나라 걱정하는 돌직구 정정브라더스와 함께하겠습니다. 정두원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정태근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예. 자,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 사흘 앞으로 다가왔는데 두 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것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대단한 일이죠. 지금 완전히 남북 정상회담 분위기가 이제 완전히 이번 주는 온통 뒤덮을 것 같은데 예예예. 더군다나 생중계까지 한다니까 세계 이목이 집중되잖아요. 예예예.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데 그동안 우리가 이제 북한에 많이 속아봤잖아요. 네. 근데 세계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생중계를 한다는 것이 예. 이제는 이것을 가지고 북한이 다시 또 옛날처럼 하기는 힘들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이런 전 세계 생중계가 네.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북한에게 압박 네. 수단이 될 수 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정태근 의원님은 저는 뭐 그 남북 정상회담도 그렇고 그 미북 정상회담도 그렇고 그 정상회담 자체에서는 선언적으로 상당히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거라고 봐요. 예예. 지금 현재 예를 들면 뭐 동결의 1단계지만 이제 뭐 선언을 이미 했고 물론 나중에 이제 봉인과 관련된 과정이 있겠습니다만 북한에서 제일 싫어하는 지금 대북 확성기를 끄니까 저쪽에서 대남 확성기를 또 끄고 네. 이런 상황이어가지고 어떻든 이게 이제 선언이라는 게 있고 합의라는 게 있고 이행 과정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예. 그 부분들을 실제로 어떤 시한을 두고 처리할 거냐 이게 이제 핵심적인 문제인데 예. 여전히 이제 그 북한에서 중앙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이제 그 발표문 속에서 이제 핵 폐기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동결. 그러니까 핵 무력 그러니까 이제 동결은 하겠다라고 네. 하면서도 뭐 핵폐기나 비핵화 문제는 얘기를 안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걸 두고 이제 예를 들어 빅터차 교수 같은 경우는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이제 대접해 달라 이런 얘기가 아니냐라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행 과정을 최대한 당기고 그것을 얼만큼 정밀하게 합의를 보느냐 이게 이제 큰 문제겠죠. 예. 또 진보적 지향의 그 북한 전문가들은 뭐 비핵화라는 말이 없더라도 이미 그 말 속엔 다 비핵화가 함축돼 있다. 또 이렇게도 보는 것 같더라고요. 예. 아니 이제 미북 회담에서 결국 그 문제는 논의될 거니까. 예. 자기네들이 다 카드를 다 미리 다 밝혀놓으면 안 돼요. 예. 뭐 바로 그 부분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핵 폐기 없는 정상회담은 이적 행위다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 어떻습니까? 뭐 홍준표 대표의 인식이 전반적으로 이제 보수적 지향을 갖고 있는 분들의 공감대 위에 있는 것인지 싶습니다.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그러니까 예. 지금 이제 지금까지하고 상황이 많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지금 북한이 저렇게 나오는 거는 이제 결국 제재 국면에서 이제 힘드니까 예. 더군다나 이제 중국까지 합세해서 제재 들어오니까 이제 결국 그 이제 다급하게 나온 건데 예. 이럴 때일수록 이제 우리는 여야 가리지 말고 좀 이제 좀 합심된 마음으로 좀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럴 때는. 그 북한이 정상 국가로 가려 한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정상 국가라는 게 이제 그 실질적으로 국제 사회의 룰을 따라간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지금 그 동아시아에서 과거에 이제 사회주의 국가가 국제사회에 진입하는 과정들을 보면,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인 게 지금 이제 동아시아에는 여전히 그러니까 동구하고 다르게 크게 중국이 있고 베트남이 있고 라오스가 있고 북한이 있는데 어떻든 그 세계 체제에 편입하는 과정에서 그 나름대로 독특한 사회주의 국가라는 권력 체제는 유지하지만 사회 체제는 유지하지만 세계 체제와 갈등 없이 가겠다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예. 지금 북한에서 특히나 이제 그 경제를 가장 우선시한다라고 하면
다른 문제는 몰라도 시장 경제의 세계 체제 이 문제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 방식으로 가겠죠, 당연히. 가겠고 그래서 아까 이제 홍준표 대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조금 안타까운 게 홍준표 대표가 얘기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알겠어요. 근데 그게 이제 과격하고 대중들한테 쉽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의미는 내가 알겠는데 그것이 옳든 안 그르든 굉장히 선명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보다도 좀 정밀하게 얘기를 할 필요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자유한국당을 대표해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지난번에 폼페이오가 그 김정은을 만나고 왔잖아요. 국무장관 그 덕에 지금 이제 그 국무장관 인준이 통과됐다는 거 아니에요, 상원에서. 근데 그때 나왔던 얘기 중에 핵심적인 얘기는 그 어떻든 월스트리트 저널의 그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은 그것을 완전하게 이행하는 데 있어서 보다도 좀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였고 폼페이오는 우리 트럼프 대통령은 6월 내지 1년 안에 결판을 내야 된다. 빅뱅 방식으로 결판을 내야 된다. 하니까 그것을 최대한 당겨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자유한국당 내에서 이번에 만약에 남북 간에 또는 미북 간에 있어서 합의가 발표되면 적어도 이게 언제까지는 이행돼야 된다. 뭐라는 정도. 그것이 아니면은 문제가 있다. 뭐 이적행위라는 말을 써든 안 쓰지 간에 이래야 되는데 이게 뭐 그냥 뭐 비핵화가 안 되면 이적행위다. 이거는 이제 뭐 연설할 때 써먹 무슨 대중을 선동할 때 써먹을 수는 있어도 책임 있는 정치 세력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는 조금 별로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좀 안타까워요. 그런 면에서. 자, 사실 이번 정상회담 결과를 낙관하게 만드는 여러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태도가 아닐까 싶은데 뭐 우리 취재진이 군사분 계선을 넘어가는 것도 허용할 정도인데 이런 김정은 위원장의 속내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결국 대북 제재 효과가 나온 거라고 얘기는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자기가 북한 정권에서의 체제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지금 자신하는 것 같아요. 그동안 이제 무수한 사람들을 숙청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다고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자신 있게 나오는 게 아닌가. 여담인데요, 의원님. 그 북한의 군부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일부는 군부에서 이제 좀 불만 세력이 많이 또 이상한 짓을 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하는데 제가 그 걱정을 합니다. 근데 이제 김정일 자체는 이제 확실하게 장악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자신 있게 나오고 또 아무래도 이제 김정은도 서방에서 공부를 한 친구기 때문에 친구란다. 그래도 국무위원장인데 그러니까 이제 결국 세계적인 흐름이 뭔지는 아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리설주 부인 리설주 여사의 동행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는데 두 분이 한번 좀 예측해 보시죠. 같이 내려올 것 같다라고 보십니까? 뭐 이 정도 과감하게 하면은 결국 만찬장에는 부부가 같이 식사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 겸 예상을 해봅니다. 저는 첫 대면 할 때에 내려올 때 와서 같이 사진 찍고 악수하고 그러고는 사실 할 일이 없잖아요. 거기 또 뭐 파주 아울렛으로 와서 구경할 것도 아니고 그러면 뭐 쉬었다가 뭐 저녁 때 다시 내려와서 같이 만찬하면 되겠죠. 그 오찬을 김정숙 여사와 함께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을 텐데 문제는 이제 그것은 이제 북한에서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사실은 이제 그 폼페이오가 왔다 가고 어제 이제 그 션턴인가요? 그 동아태 차관보 대행이 왔잖아요. 근데 어떻든 이게 실제로 김정은이 그 폼페이오한테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뭐 강화된 핵사찰을 받겠다. 이게 이제 그거를 그런 희망사항을 미국에서 흘리는 건지 아니면 실제 그런 건지 이게 이제 알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제 션턴은 어제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아 이번 회담이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기회다. 더할 수 없는 기회다. 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실제로 보면 그 동결을 하고 핵시설에 대해서 신고를 하고 검증 사찰을 하고 폐기까지 가는 단계가 정말로 어려운 과정이거든요. 과거에 뭐 1.13 합의, 뭐 9.19 합의 이런 게 있었는데 그래서 정말 잘 됐으면 좋겠죠. 잘 됐으면 좋겠고.
그래요. 이 합의가 사실은 이제 출발이지 완성은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과거에도 합의는 여러 번 그러니까 했죠. 남북 정상회담은 이제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거고 네. 결국 미북 북미 회담에서 이제 여러 가지 최종 결정을 내릴 텐데 결정의 핵심은 일괄 타결이냐 단계적 동시 조치냐 이러고 얘기하지만은 결국 시간 문제입니다. 핵심은 네네. 이제 시간을 길게 잡느냐 짧게 잡느냐 그 문제인데 예. 미국은 결국 6개월에서 1년으로 잡는 거고 북한에서 훈련하는 거는 2년으로 잡는 건데 그 어쨌든 몇 년을 잡든 간에 시한을 못 박는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한 핵심 지금 쟁점인 것 같아요. 예. 2년 안에는 잡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재미난 얘기를 들었는데요. 예로부터 이게 이 평양 사람들이 평안도 사람들이 대접을 잘한대요. 예. 그러니까 뭘 성사시키려면 예.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와 관련해 가지고 그 핵심되는 내용뿐만 아니라 부대적인 것들을 항상 고려해서 하나씩 던져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정상회담을 지방선거 앞두고 하는 것도 상당히 문재인 정부를 의식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네. 시한을 2년을 넘기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나중에 실제로 이행될지 안 될지는 몰라도 예. 트럼프 선거가 2년 남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재선. 예. 그거를 딱 겨냥해서 예. 2년을 넘기지 않을 거다. 예.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 상대방이 기분 좋아할 만한 카드로 덮대하는 거에 대해서는 네. 예로부터 음. 이 평안도 사람들이 굉장히 잘한다고 그러던데. 트럼프 때 종전협정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 자체가 상당히 놀라운 일인데 예, 하여간 뭐 이번 상황 함께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8246번 쓰시는 분 저는 보수주의자입니다. 두 분이 저의 희망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정강욱님 보수의 품격 잘 듣고 있습니다. 지금의 보수와는 크게 다른 점이 바로 솔직함일 것입니다. 근데 바로 보수가 갖춰야 할 품격이며 앞으로 보수가 지향해야 할 자세라고 봅니다. 정택은 정두원 두 분 응원합니다라고 하셨고요. 정덕진님, 정두원 의원님 기운 좀 내세요. 목소리에 힘이 없어요라고 하셨는데 월요병이 걸려가지고. 월요병입니까? 오늘 화요일인데요. 아직도 가네. 아직도 미국 동부 맞네. 시각으로는 현재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지났나요? 예, 지났네요. 예. 자, 의원님, 이제 한반도 평화 네. 국면이 이제 만약에 도래한다면은 아직은 우리가 기대만 갖고 있는 단계인데 평화가 오게 된다면은 사실 그 동안의 보수 정치 세력은 이 안보 국면을 최대한 활용한 측면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뭐 그래서 색깔론을 제기하지 말라 이런 그 반격도 사실 민주당 쪽에서 들은 바 있었고요. 자, 이 한반도 평화 국면이 도래하면은 과연 보수 정치 세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평화의 시대가 오기 전에 이미 보수가 지금 지름이 열려돼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색깔론은 이미 이제 쾌쾌묵은 옛날 얘기가 돼 버렸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보수가 이상한 보수였어요, 사실은. 박정희 시대를 보수라고 생각하니까 이상한 거죠. 그때는 독재거든요. 그리고 그때 민주화 운동을 했던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우리 정통 보수 야당은 그러니까 보수는 원래 독재랑 싸우는 게 보수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막 헷갈리게 됐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보수는 독재나 재벌의 이해를 대변하거나 반북, 반공 이런 게 아니라 네. 보수주를 굳이 요약한다면 인간은 대단히 불안한 존재여서 지상 낙원이나 천국을 지구상에 구현할 방법이 없으니 조금씩 노력해서 더 나은 사회를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자 이런 게 보수입니다. 예. 책임감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수는 이제 다시 서야 돼요. 지금까지 보수는 좀 엉터리 보수였습니다. 예. 어떻게 다시 써야 할까요? 이제 이 정도 되면 이제 지리멸렬되고 지방선거 끝나면 저는 정말 다시 설 이제 계기가 마련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음 총선을 앞두고는 뭐 재편되는 게 불가피하고요. 네네. 근데 남북 간의 평화가 정착된 다음에 보수가 위기가 올 것이다. 지금 우리 정돈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의 보수를 계속 고집하면 위기가 올 텐데 보수가 이제 정통 보수당처럼 혁신하고 변화하면 그리고 유연하고 유능하고 따뜻한 보수로 변화하면 보수한테 더 기회가 오겠죠. 그 대표적인 사례가 독일입니다. 독일 같은 경우가 브란트하고 빌리 브란트하고 슈미트에 걸쳐 가지고 쭉 공방 정책을 추진을 해서 결국은 이게 헬무트 콜 때
콜이 이제 1982년부터 98년까지 수상을 했거든요. 예, 예. 근데 독일 통일이 90년에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지금 독일 통일이 이루어진 지 지금 한 28년 됐는데 그 사이에 3인당이 집권한 건 7년이고요. 예, 예, 예. 나머지 20년을 계속 지금 기독교 민주연합, 그러니까 기민당 연합이 지금 예, 예, 집권을 하고 있어요. 예, 예, 예. 그래서 오히려 보수가 그 동안에는 쉽게 이념적 장사를 해먹다가 이거 가지고 이제 더 이상 장사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원래 갖고 있었던 것처럼 뭔가 좀 유능하고 그 품이 있고 예. 따뜻하고 예. 이런 방안으로 혁신을 하자 그러면 특히 이제 평화 시대가 온 다음에 예를 들면 경제라든지 무슨 이제 외교 이런 부분들은 보수가 또 잘할 수도 있잖아요. 인맥도 넓고 그러니까. 예, 예, 예. 그래서 보수의 위기라기보다는 보수가 전환할 수 있는 소위 평화의 시대가 보수 세력 자체도 대전환을 하는 시대로 네.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능력과 도덕성으로 승부를 거는 보수로 바뀌어야 돼요. 네. 지금까지 보수는 엉터리 보수죠. 근데 말이죠.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결국 정치도 사람이 해야 되는데. 근데 국민들이 결국 그렇게 만들어 줄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항상 균형 감각을 가지고 네. 정치판을 이렇게 정리를 해주거든요. 선거 때마다. 예, 예. 그러니까 저는 당분간은 이제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예. 결국 이제 그런 또 시간이 오겠죠. 근데 옛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그 임기가 마무리되고 예, 예, 예. MB가 500만 표로 당선될 때만 해도 네, 500만 표 차. 민주당 진영에서 앞으로 20년간 집권하기 어렵겠다 이거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예. 그때 이제 요즘에 이제 자유한국당이 써놓잖아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피하고. 그러니까 예. 뭐 저희들이 이제 MB한테 옛날에 했던 얘기가 오만과 독선 막 이런 얘기 했는데 실제로 그래가지고 폭망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유한국당이 탁 써놓는 게 그래서 우리도 망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어떤 기회가 이렇게 딱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다는 게 아니고 정치 예, 예. 세력은 예. 자신의 가치를 시대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시켜 나가고 그것을 실천해 나갈 때 생명력이 존재하는데 예. 지금 예를 들면 자유한국당이든 바른미래당이든 그런 변화의 과정들을 못하면 폭망하고 거고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서도 한때는 피게티가 막 피게티가 아니라 무슨 파티죠 이게? 티파티가 한번 난리를 친 적이 있었잖아요. 예, 예, 그런 예. 식으로 그런 변화는 항상 오는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변화의 어떤 주축이 될 만한 인물군이 과연 지금 보수 쪽에서 보이는지 그것도 한번 여쭤본 건데 지금 예. 당장은 안 보이지만은 예. 이제 국민들이 이제 그런 사람들을 또 선택해 나가면서 시간이 걸릴 거라고 봐요. 혜성과 같이 등장할 수 있다. 혜성은 아니고요. 예. 지금 그러니까 이제 저 영국 보수당처럼 예. 이제 지금 보수당이 살으려면 예. 젊은 지도자를 내세워서 키워야 돼요. 그래서 사실 예. 지난 시간에도 말씀하셨듯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패색이 짙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럴 때 젊은 주자들을 많이 내보내서 다음에 보수 정치의 자산으로 만들자 그런 말씀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보다는 지금 이제 그 지금 정당의 그 뭐 의석 수를 무시할 수는 없는 거지만 예, 예, 예. 젊은 그룹들 중에서 그 스스로들이 뭉쳐가지고 우리가 근원적으로 이 당을 바꾸든지 아니면 새로운 것을 만들든지 하는 그런 이제 보수 내 혁신 그룹이 만들어야 되겠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여전히 뭐 남경필 지사가 될지 안 될지 예. 또는 뭐 원희룡 지사가 될지 안 될지 잘 모르지만 지금 그래도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을 통해 가지고 괜찮다고 하는 정치인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번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 그게 만약에 패배로 귀결된다고 하면 거기서 낙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 바깥에 있는 사람까지를 포함해서 근본적으로 새로운 정당으로 혁신하는 방법이 뭔가라는 것들에 대한 예. 성찰과 방향 모색이 있어야 되고 네. 그 방향 모색에 따라 가지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가면 되는 거죠. 예. 김주영님 보수의 제대로 된 뜻을 알았네요. 하도 보수해서 보수는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였는데 그런 게 아니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충남 천안 국회의원 재보선 출마 안 하겠다. 네. 당대표 선거에 나서겠다는 뜻을 또 시사했는데 이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드루킹 사건이 굉장히 뭐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사실 여론에 별로 영향을 못 미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정상회담이 이제 압도해서 그런지 네. 워낙 야당이 이제 희망을 잃어서 그런지 몰라도 네. 그러니까 이제 이완구 지사도 선거에서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안 이번 나가는 거죠. 6월 선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지방선거는 또 보궐선거는 거의 게임이 거의 끝났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도 이제 홍준표 대표의 그 맞상대로서 내가 나서겠다라고 이렇게 말하자면은 출사표를 던진 분은 이완구 전 총리가 처음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근데 저는요. 예. 제가 이완구 전 총리가 상당히 그 힘 있는 정치이고 그 굉장히 대단한 경력을 갖고 있는 정치인 것은 존중을 하는데 네. 우리 언론이 지나치게 과거의 경력을 가지고 예를 들면 그러니까요. 지금 원인 그쪽 안철수 후보가 예, 선대위원장으로 지금 손학규 지사를 영입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근데 대중들이 국민들 유권자들이 볼 때 그 보수적 유권자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렇게 예를 들면 이완구 전 총리가 됐든 손학규 지사가 됐든 그렇게 감동을 받을까요? 근데 그걸 언론에서 유독히 그걸 그렇게 계속 써주니까 사실은 그분들이 대접을 받는 건데 오히려 지금은 주목을 받. 도대체 김용태 당신은 3선씩이나 해서 뭐 할 거냐? 예. 김세현 당신은 갑자기 여기 바른당에 있다 거기는 또 왜 갔냐? 예. 그럼 뭘 하려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것들을 언론에서 물어보고 그 사람들이 진짜 나 아무 생각 없다. 그럼 너 진짜 아웃해라 이제 그만해라 정치 얘기를 하고 예. 진짜 뜻이 있으면 그걸 보여줘라. 보수당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이래야 되는데 뭐 그냥 나올까 안 나올까 뭔가 이렇게 좀 아무 비전도 희망도 없는 얘기를 과거의 캐리어만 가지고 대접해주는 언론도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김용태, 김세현 의원하면 젊고 개혁적인 보수. 젊지도 않아요. 이제 다 50대 중반인데요. 뭐가 젊어요. 그 손학규 이완구보다는 젊으니까. 알겠습니다. 자, 김용민의 정치쇼 보수의 품격 정두원, 정택은 두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용민의 정치쇼 저는 물러가겠습니다.